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길을 가다 국밥 냄새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악덕 주막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가난한 부자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에라 이 벼룩에 간을 내어먹을 도둑놈들아! 남의 귀한 소고기 국밥 냄새를 실컷 훔쳐 맡았으면 당연히 그 값을 치러야 할 것 아니냐! 당장 100냥을 내놓거라! 왁자지껄한 장터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한 고함이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큰 싸움이라도 났는가 싶어 335 모여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주막 앞마당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는 호화로운 비단 옷을 입은 뚱뚱한 객주와 다 해진 무명옷을 입고 벌벌 떠는 가난한 부자가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터의 흙먼지가 매섭게 일어나는 가운데 구경꾼들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구경꾼들은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객주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참으로 해괴망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귀한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닌데 무려 냄새를 훔친 죄를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소고기, 국밥의 진한 고기 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단지 그것을 코로 들이마셨다고 돈을 내놓으라는 억지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조선 팔도를 다 뒤져보아도 유래를 찾기 힘든 해괴한 생때에 사람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멱살을 잡힌 김서방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산에서 땔감을 베어다 장에 내다 팔며 살아온 그는 남의 물건에는 바늘 하나라도 욕심을 내본 적이 없는 천성이 순박하고 겁 많은 사내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낡은 바지춤을 꼭 부여잡고 있는 7살 난 아들 도리의 눈동자는 두려움보다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할지언정 부끄럼 없이 살아온 아버지가 까닭없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작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김서방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보객주의 억센 팔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애쓰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객주 어른, 참으로 억울한 오해십니다. 천지신명께 맹세코 저와 제 어린 아들은 영감내 주막 문턱은커녕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소이다. 그저 장의 나무를 팔고 돌아가는 길에 해가 중천에 떠올라 다리가 몹시 아프기에 길가 쪽으로 삐져나온 처마 밑 그늘을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쭈그려 앉아 우리가 싸운 식은 주먹밥으로 배를 채웠는데 어찌 거금을 내라 하십니까? 김서방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받으며 살아온 자의 서러움과 억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라 무거운 나무 한 짐을 해다 팔아도 엽전 몇 입 쥐기 힘든 형편에 100냥이라는 돈은 평생을 안 먹고 안 써도 모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텅 빈 허리춤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얼마나 가진 것 없는 백성인지 증명하려 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황보객주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그런 사정 따위가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아버지의 애절하고도 비굴한 항변에도 황보객주의 소나귀 힘은 더욱 세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옆에 딱 붙어선 어린 도리는 아버지의 옷자락이 찢어질세라 작은 손으로 단단히 부여잡고 객주를 노려보았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에 집신마저 다해져 발가락이 삐져나온 가난한 꼬마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똘망똘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당장이라도 객주의 정강이를 매섭게 걷어차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더 큰 곤욕을 치를까 두려워 일단은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억울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주변을 겹겹이 둘러싼 구경꾼들은 김서방 부자의 딱한 처지를 보며 속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저 악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황보 영감이 또 억지를 부려 애먼 생사람을 잡는구먼. 처마 밑 그늘에서 쉰 주먹밥 덩어리 좀 삼켰다고 백냥을 내라니 염라대왕도 기가 막혀 혀를 내두를 노르실세. 백성들은 수군거리며 황보 객주를 비난했지만 고을 사또마저 뇌물로 쥐락펴락할 만큼 막대한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객주에게 직접 나서서 항의하는 용기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보 객주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더욱 뻔뻔하게 기막힌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흥, 이 무식하고 천한 것들아, 똑똑히 들어라. 내 주막의 소고기 국밥은 그냥 평범한 국밥이 아니다. 귀하디 귀한 10여 가지 한약재와 최고급 소고기를 아낌없이 넣고 푹 고아내어 그 진한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막힌 기가 뚫리고 묵은 병이 낫는 천하의 영약이란 말이다. 너희 부자가 그 뻑뻑하고 목맨 주먹밥을 부드럽게 넘길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객주의 억지 논리는 멈출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거라. 맹물에만 주먹밥을 씹어 넘기면서 내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수한 고기 냄새를 반찬 삼아 들이마시지 않았느냐. 보이지 않는 기운을 훔쳐서 너희 부자의 줄인 배를 고기 맛으로 채웠으니 이는 명백히 남의 귀한 재물을 도둑질한 것과 다름없다. 냄새도 정성껏 끓여낸 주인의 재산이거늘 어찌 대가도 없이 공짜로 훔쳐가려 하느냐. 그러니 당장 밀린 냄새 값 100냥을 내놓지 않으면 관하로 끌고 갈 것이다. 구경꾼들은 객주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어이가 없어 헛기침을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도둑놈 신보를 보았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멋대로 날아간 것을 어찌 사람 탓으로 돌린단 말인가? 누군가 용기를 내어 조그맣게 불만을 터뜨렸지만 객주가 눈을 부라리며 고개를 돌리자 순식간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객주를 운영하며 온갖 상권을 독점하고 있는 황보 영감의 눈초리를 받으면 장터에서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눈앞이 캄캄해져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갚을 길 없는 거액의 빚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노비로 팔려갈 끔찍한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객주 어른, 제발 저희 부자를 불쌍히 여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냄새가 그리 귀한 줄 알았더라면 숨을 꾹 참고 안 쉬었을 것입니다. 김서방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애원했지만 황보 객주는 오히려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김서방을 발로 툭툭 차며 멸시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나무인의 극치였습니다. 아버지가 땅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용서를 비는 모습을 참다 못한 어린 도리가 마침내 꾹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나섰습니다. 7살 난 조그만 꼬마가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대한 덩치의 황보 객주와 당당하게 마주섰습니다. 도리는 객주의 불룩 튀어나온 배를 조그만 손가락으로 콕 찌르며 당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욕심 많은 객주 영감. 영감네 국밥 냄새를 우리가 조금 맡았다고 해서 저 가마솥에 든 고기나 국물이 반대박이라도 줄어들기라도 했소? 줄어든 게 없다면 손해본 것도 없는 것 아니오. 도리의 논리 정연하고 거침없는 따짐에 객주는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코 흘리게 어린아이가 감히 어른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그 말이 묘하게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영감 말대로 냄새에 값이 있다면 냄새에도 쌀이나 콩처럼 무게가 있어서 저울로 달아 100냥이라 정한 것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없는 것을 무슨 수로 셈하여 백냥이라는 거금을 내놓으라 억지를 부리시는 갭니까? 7살 꼬마의 입에서 나온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당돌한 질문에 쥐 죽은 듯 조용하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하하, 저 어린 꼬마의 말이 100번 지당하네. 냄새를 어떻게 저울에 달아 판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도리의 기지에 박수를 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천하의 황보 객주는 코 흘리게 꼬마의 논리에 말문이 막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자 자존심이 몹시 상해 얼굴이 홍당무처럼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분노한 객주의 콧구멍에서 거친 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황당함과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던 객주는 주먹을 불끈 쥐고 도리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건방지고 요망한 쥐새끼 같은 놈을 보았나.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이 하는 일에 말대꾸를 하며 덤벼드는 것이냐. 내 놈 애비가 가정교육을 어찌 시켰는지 내 똑똑히 알겠다. 객주는 씩씩거리며 억지를 부렸지만 도리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객주를 노려보았습니다. 도리의 등 뒤에서 김서방은 아들의 돌발 행동에 기겁하며 도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도리는 버티고 서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린 황보 객주는 꼬마와의 말싸움에서 졌다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며 도리의 작은 귀를 억세게 잡아당기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고연놈,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구나. 내 오늘 기필코 너희 부자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밀린 냄새 값을 철저히 받아내고야 말겠다. 길거리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당장 관하로 가자. 고을 사또 나으리 앞에서 국법으로 시비를 가리면 내 놈들의 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황보 객주는 자신이 평소 사또에게 바친 막대한 뇌물과 인맥을 믿고 있었습니다. 관하로 가기만 하면 사또가 무조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굳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건장한 하인들에게 호통을 쳐서 김서방 부자의 양팔을 결박하듯 붙잡게 했습니다. 이 도둑놈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꽉 잡아라. 사또 나으리 앞에서 이놈들을 관노비로 팔아버려서라도 기어코 내 백냥을 꽉꽉 채워 받아낼 것이다. 객주는 위풍당당하게 앞장서서 걸었고 김서방은 울상을 지으며 질질 끌려가다시피 관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기막히고 억울한 사연을 지켜보던 장터의 백성들은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인 채 그들의 뒤를 졸졸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악독한 객주가 이번에는 기어이 어린아이까지 잡으려 드는구나. 사또 대감께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끝까지 지켜보세.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놓칠세라. 사람들은 하던 일도 멈추고 관아로 향하는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수십 명의 구경꾼이 꽹과리를 치듯 왁자지껄 떠들며 뒤를 따르는 바람에 조용하던 고을의 거리는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축제판이나 다름없는 큰 소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리는 하인들에게 붙잡힌 채 끌려가면서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울먹이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려 작지만 다부진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치가 있고 국법이 살아있거늘 아무리 돈이 많은 자라도 생사람을 잡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가 관아에 가서 사또 나으리께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 아버지를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7살 아이답지 않은 의젓한 도리의 위로에 김서방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고을 관아의 동원에서는 점심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햇살 아래 늘어지게 낮잠을 즐기던 사또가
시끌벅적한 소란에 단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수십 명의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에 심기가 몹시 불편해진 사또는 이마를 찌푸리며 마당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대체 밖에서 무슨 일로 이리저리 떼처럼 몰려와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달콤한 오수를 방해한 자가 누구인지 당장 이실직고하여라. 사또가 불호령을 내리며 관복 소매를 펄럭이자 동헌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의 매서운 호통에 무리를 지어 들어오던 황보 객주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서며 마당 한가운데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는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가장 억울하고 가여운 피해자인 척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여 이렇게 관할을 찾아왔사옵니다. 저기 저 거지 같은 나무꾼 부자가 제 주막에 귀하디 귀한 소고기, 국밥 냄새를 허락도 없이 훔쳐먹고도 돈을 내지 않으려 배째라 우기고 있사옵니다. 부디 국법의 엄정함으로 저들을 엄벌하시어 제 백냥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또는 눈을 비비며 엎드려 있는 황보 객주와 겁에 질린 김서방 부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라면 도둑질이나 땅문서 시비 같은 뻔한 일만 접해왔던 사또의 귀에 국밥 냄새를 훔쳤다는 소리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재차 물었습니다. 방금 네가 무엇이라 하였느냐? 쌀을 훔친 것도 아니고 고기를 훔친 것도 아닌 냄새를 훔쳐 먹었다고? 내 살다 이토록 기상천외하고 해괴한 송사는 평생 처음 듣는구나. 관아 마당에 모여든 백성들 사이에서도 크크거리는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또 역시 황당함에 헛기침을 하며 실소를 터뜨릴 뻔했으나 이내 채통을 지키기 위해 헛기침을 크게 하며 표정을 엄숙하게 굳혔습니다. 평소 골치 아픈 송사는 대충 넘겨버리길 좋아하는 사또였지만 이처럼 기발하고 우스꽝스러운 사건은 오히려 그의 무료한 일상에 흥미를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또는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좋다. 어디 그 기막힌 사연이나 자세히 들어보자꾸나. 황보 객주는 그 냄새를 훔쳤다는 논리를 어찌 증명할 텐가? 라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또의 허락이 떨어지자 황보 객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교묘하게 다듬어 놓은 자신의 억지 논리를 유창하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예컨대 잔치에서 소리꾼이 부르는 노랫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소리를 듣고 귀가 즐거웠다면 마땅히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끓인 국밥 냄새 또한 마찬가지옵니다. 10여 가지 약재가 들어간 귀한 냄새옵니다. 황보 객주는 침을 튀겨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천한 부자는 그늘에 숨어 메마른 주먹밥을 먹으면서 제 가마솥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로운 고기 냄새를 공짜 반찬 삼아 코로 들이마셨습니다. 냄새 덕분에 배를 불리고 병까지 예방하는 이득을 취하였으니 이는 명백히 제가 쏟아부은 재물과 정성에 손해를 입힌 것이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값을 내듯 보이지 않는 냄새 값도 내는 것이 당연한 조선의 법도가 아니겠사옵니까? 객주의 말은 억지였지만 나름대로 비유를 섞어가며 포장한 터라 듣는 이들을 묘하게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턱수염을 매만지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속으로는 황보 객주의 말이 그야말로 소가 웃을 생떼이긴 하나 소리꾼의 비유를 들어 논리를 세우니 이를 단번에 깨부수기가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황보객주는 명절 때마다 관아에 막대한 뇌물과 특산물을 바치며 사또의 뒷배를 채워주는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사또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나무꾼 편을 들어 객주의 심기를 몹시 거스르는 것도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던 사또의 이마에 얕은 주름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마당을 채운 백성들은 사또가 혹시라도 황보 객주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에 휘말려 부당한 판결을 내릴까 보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객주의 권세에 눌려 대놓고 항의하지는 못했지만 구경꾼들의 눈빛에는 가난한 부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헛기침하며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김서방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김서방이라 하였느냐? 객주의 주장이 저리 확고한데 피고인 너는 이 해괴한 혐의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바른대로 고하여라. 사또가 변론할 기회를 주었건만 평생을 산속에서 나무만 베며 살아온 소심한 김서방은 관아의 엄숙한 분위기와 사또의 위엄에 완전히 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파들파들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글자 한자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에다 말주변도 몹시 없는 어리석은 백성이옵니다. 객주 어른께서 하시는 저 복잡한 말씀의 이치를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사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빴을 뿐입니다. 김서방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지신명과 조상님들께 맹세코 저는 평생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적이 결단코 없사옵니다. 그저 뙤약볕을 피하려 처마 밑에 잠시 앉았던 것인데 그것이 백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사옵니다. 나으리, 제 집과 땅을 다 팔아도 10냥이 채 되지 않는데 어찌 100냥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사옵니다. 그의 처절한 절규에 마당에 있던 백성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김서방은 최후의 결심을 한 듯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사또에게 애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정령 국법이 그러하여 제가 저 귀한 냄새 값을 모두 치러야만 한다면 늙고 병든 저를 당장 어두운 감옥에 가두시고 평생 관노비로 부려주시옵소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여 그 값을 갚겠사옵니다. 하오나 제발 부탁이오니 제 옆에 있는 이 불쌍하고 어린 아들 여성만은 아무 죄가 없으니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만은 살리려는 아버지의 지극한 부성애에 장례는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황보 객주는 김서방의 애절한 부정 앞에서도 콧방귀를 뀌며 표독스럽게 윽박질렀습니다. 어디 신성한 재판정에서 천박한 눈물을 흘리며 감성파리로 너희들의 흉악한 죄를 덮으려 하느냐. 죄값을 치르지 못하겠다면 애비고 자식이고 할 것 없이 둘 다 노비시장에 내다 팔아 내 돈을 꽉꽉 채워낼 것이다. 객주의 악독한 호통의 백성들은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고 김서방은 희망을 잃고 오열했습니다. 재판은 완전히 힘을 가진 객주의 일방적인 승리로 굳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억울하고 참담한 순간 숨죽여 울고 있던 김서방의 등 뒤에서 7살 난 꼬마 도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난의 때가 묻은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펴진 작은 어깨에서는 성인 남성 못지않은 결연한 기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리는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 안심시킨 뒤
동헌 마루에 앉아있는 사또를 향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 아버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억울한 죄를 뒤집었을 수는 없습니다. 어른들조차 벌벌 떠는 관아 앞마당에서 조그만 핏덩기 꼬마가 두려움 없이 큰 소리를 치자 구경꾼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리는 객주를 매섭게 쏘아본 후 다시 사또를 향해 공손히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저희 아버지는 순박하여 교활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 재판은 냄새를 맡은 당사자인 제가 아버지 대신 저 욕심 많은 객주 영감과 대답을 나누도록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저 영감의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밝혀내겠사옵니다. 도리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골치 아픈 송사에 하품이 나오려던 사또는 도리의 당돌하고 맹랑한 외침에 졸음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호라, 저 조그만 핏덩기 같은 녀석이 어디서 저런 두둑한 배포가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흥미롭구나. 어른도 떨게 만드는 객주 앞에서 변호를 자처하다니 기특하기 짝이 없다.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차피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 난감했던 채 이 영특해 보이는 꼬마가 객주의 억지를 꺾어준다면 자신도 골치 아픈 결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것입니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엄숙하면서도 은근한 기대가 섞인 목소리로 허락을 내렸습니다. 좋다. 네 나이가 비록 어리나 그 효심과 배포가 가상하여 특별히 대리 변론을 허락하노라. 어디 네가 가진 재주와 지혜를 다하여 저 황보 객주의 날카로운 주장을 단번에 꺾어보거라. 만약 네가 이치에 맞는 말로 객주를 굴복시킨다면 내 국법을 다루는 사또의 명예를 걸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너희 부자의 억울함을 당장 풀어줄 것이다. 사또의 명쾌한 허락이 떨어지자 마당의 백성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도리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사또의 허락이 떨어지자 도리는 뒷짐을 지고 마치 나이 지긋한 선비라도 된 양 황보객주의 커다란 몸 주위를 빙빙 돌며 여유롭게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7살 꼬마의 당찬 기세에 오히려 객주가 움찔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 객주 영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으니 거짓 없이 대답해 보시지요. 아까 영감께서 사또 나으리께 아뢰기를 영감네 국밥 냄새는 10여 가지 진귀한 한약재와 최고급 소고기를 넣어 끓인 것이라 그 냄새를 코로 맡는 것만으로도 막힌 기가 뚫리고 병을 고치는 신묘한 영약이라 하셨지요. 황보객주는 도리의 질문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국밥을 자랑할 기회라 생각하여 턱을 꼿꼿이 쳐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주막의 국밥은 한양제일의 맛과 향을 자랑한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비법이 담겨 있으니 그 냄새만으로도 굶주린 배가 채워지고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날 만큼 100냥 이상의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귀한 냄새를 도둑질한 것이 맞지 않느냐. 객주는 스스로 파놓은 논리의 함정에 깊숙이 발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객주의 호언장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가에 씩 미소를 지으며 반격의 칼날을 날렸습니다. 오호라, 그렇습니까? 냄새만 맡아도 굶주린 배가 부르고 앓던 병이 다 낫는 천하의 영약이라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감네 주막 안에서 비싼 돈을 치르고 앉아 그 뜨거운 국물과 건더기를 땀 뻘뻘 흘리며 사먹는 손님들은 도대체 무슨 바보 천치들이란 말입니까? 공짜로 밖에서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른데 굳이 비싼 돈을 내고 고기를 씹어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옵니다. 도리의 질문은 객주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냄새의 절대적 가치를 정면으로 비틀어버리는 예리한 일격이었습니다. 냄새가 완벽하다면 굳이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도리의 말이 가진 날카로운 논리의 속으로 감탄하며 객주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황보 객주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했던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사방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살 꼬마의 입에서 나온 반박에 천하의 객주가 쩔쩔매는 꼴이 된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동원 마당은 이내 구경하던 백성들이 터뜨린 와하하 하는 시원한 웃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꼬마 말이 1000번 만번 맞네.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면 뭐하러 비싼 돈 주고 국밥을 사 먹는가. 저 객주 영감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구먼. 사람들의 신나는 조롱과 폭소에 둘러싸인 황보 객주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목청을 더욱 높여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것은 이 요망한 꼬마놈이 말귀를 도통 못 알아듣는구나. 내 말은 냄새가 훌륭하다는 뜻이지 어찌 고기를 씹는 맛과 비교하겠느냐. 냄새는 밥을 먹기 전 입맛을 돋우는 입맛 돋우는 음식 같은 것이고 진짜 영양가는 뜨거운 고기 맛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 아무튼 너희는 내 가마솥에서 나온 귀한 냄새로 이득을 보았으니 돈을 내야 한다. 말꼬리 잡지 말고 당장 100냥을 뱉어내라. 궁지에 몰린 객주는 논리를 잃어버린 채 무작정 목소리만 높이며 유치한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영감의 억지가 참으로 도를 넘으셨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영감네 주막의 냄새를 제발 맡게 해달라고 구걸이라도 했습니까? 영감네 가마솥에서 나온 냄새가 다리도 없이 제멋대로 담장을 넘어와 조용히 밥을 먹던 우리 부자의 코로 억지로 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냄새를 훔친 것이 아니라 영감의 냄새가 남의 코 속으로 무단 침입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허락도 없이 남의 코에 냄새를 밀어넣은 영감께서 저희에게 코 대여료를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리의 기상천외한 반론의 구경꾼들은 배를 잡고 뒹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냄새를 도둑 맞았다는 객주의 논리를 뒤집어 오히려 코를 빌려주었으니 대여료를 내놓으라는 도리의 발상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또마저도 튀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관복 소매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객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자리에서 펄펄 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런 천하의 요망한 입술을 보았나. 사또 나으리. 저 어린 것이 말장난으로 신성한 재판정을 모독하고 본관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황보 객주가 사또에게 징징거리며 어리광을 부리듯 판결을 촉구하자 사또는 웃음을 거두고 짐짓 헛기침을 하며 재판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사또의 입에서 객주의 억지를 기각하는 통쾌한 판결이 나오기를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막 입을 때려는 찰나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던 도리가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서 두 팔을 쫙 벌리며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선언을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객주 영감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옵니다. 도리의 입에서 나온 엉뚱한 말에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 꼬마가 뭐라 하는 겐가? 지당하다니? 도리는 빙그레 웃으며 황보 객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객주 영감의 말씀대로
저희 부자가 그 귀한 국밥 냄새를 들이마시고 주먹밥을 맛있게 먹었으니 분명 큰 즐거움을 얻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사내대장부답게 변명하지 않고 그 정당한 대가로 영감이 요구하시는 냄새, 갑백냥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온전히 치러드리겠사옵니다. 도리의 선언은 찬물을 끼얹은 듯 마당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도리의 아버지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사색이 되어 도리의 입을 틀어막으려 허둥지둥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필시 더위를 먹어 단단히 미쳤구나. 우리가 집을 팔고 몸을 팔아도 열량이 없거늘 도대체 무슨 수로 백냥이라는 거금을 치른단 말이냐. 제발 입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김서방은 아들을 꾸짖으며 덜덜 떨었지만 도리는 오히려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눈빛으로 안심시켰습니다. 구경꾼들은 똑똑하던 아이가 결국 객주의 권세에 겁을 먹고 굴복했다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반면 궁지에 몰려있던 황보 객주는 도리의 선언에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옳지, 그렇지. 진작에 그렇게 순순히 죗값을 치를 것이지. 어른을 상대로 어디서 요망하게 말대꾸를 하였느냐. 사또 나으리 들으셨사옵니까? 저들이 스스로 냄새 값을 치르겠다고 자백하였사옵니다. 자, 꼬마야. 헛소리 말고 당장 내 백냥을 이 손에 올려놓아라. 만약 거짓이라면 너희 부자는 오늘 내로 소금 광산의 평생 노비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객주는 탐욕스러운 두 손을 비비며 도리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객주의 재촉에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침착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동원 대청마루 쪽에 앉아있는 사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아주 공손하게 큰 절을 넙죽 올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방금 제가 객주 영감께 냄새값 백냥을 치르겠다고 약조를 하였사옵니다. 허나 나으리께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다 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가난한 백성이라 당장 수중에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털이 신세이옵니다. 하여 나으리께 몹시 무례하고도 간절한 청을 하나 올리고자 하옵니다. 사또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도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오호라, 무일푼인 네가 무슨 수로 백냥을 갚는다는 말이냐? 도대체 나에게 바라는 청이 무엇인지 서슴지 말고 말해보거라. 도리는 고개를 들어 사또의 허리춤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차고 계신 그 묵직한 엽전 전대를 제게 잠시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안에 마침 백냥쯤 들어있는 듯하옵니다. 맹세코 그 안의 엽전은 단 한 입도 축내지 않고 일이 끝나는 즉시 온전하게 사또 나으리께 돌려드리겠사옵니다. 동헌마당은 다시 한번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일개 천한 백성 아이가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그것도 전대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참으로 맹랑하고도 당돌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옆에 섰던 포졸들이 이 건방진 놈이 사또 나으리를 능멸하느냐 며 창을 치켜들었으나 사또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사또는 도리의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서 기발한 장난기가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영특한 꼬마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백냥을 빌려달라 하는지 너무나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허허, 내 평생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목민과는 본 적이 없으나 내 녀석의 맹랑함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좋다. 내가 특별히 이 백냥이 든 전대를 내게 잠시 빌려줄 터이니 어디 한번 내 장담대로 객주의 빚을 멋지게 갚아보거라. 사또는 흔쾌히 웃으며 자신의 허리춤에서 무거운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든
비단 전대를 풀어 도리의 작은 손에 흔쾌히 쥐어주었습니다. 도리는 그 무거운 전대를 두 손으로 끙끙거리며 받아들고는 다시 한번 사또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기 몸집만 한 무겁고 커다란 엽전 전대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든 도리는 뒤를 돌아 황보객주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동원 마당에 모인 수많은 구경꾼들의 숨막히는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황보객주는 도리가 다가오자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100냥의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생각에 얼굴 근육이 일그러질 정도로 해벌쭉 탐욕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객주는 돈을 받기 위해 두꺼운 두 손을 쫙 펴고 도리를 향해 허리를 잔뜩 굽히며 안달이 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객주의 코앞까지 다가가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는 전대를 내미는 대신 객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객주 영감. 영감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냄새. 갑백냥이 바로 이 주머니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제가 빚을 제대로 갚는지 확인하셔야 하니 어서 영감의 귀를 이 주머니 가까이 바싹 대보시지요. 객주는 갑작스러운 요구의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엽전의 영롱한 쇳소리라도 먼저 들어볼 요량으로 실실 웃으며 자신의 커다란 귀를 도리의 손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객주가 귀를 바싹 대는 순간 도리는 온몸에 힘을 다해 양손으로 엽전 주머니를 꽉 쥐고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비단 전대 안에서 수백 잎의 엽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짤랑, 짤랑, 짤랑. 맑고 경쾌하면서도 묵직한 금속의 마찰음이 조용하던 동헌 마당 전체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울려 퍼졌습니다. 도리는 멈추지 않고 객주의 귀 바로 옆에서 주머니를 더욱 거세게 흔들어댔고 엽전들이 내는 천가한 돈소리는 백성들의 고막을 때리며 짜릿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황보객주는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쇳소리에 깜짝 놀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고막 찢어지겠다. 돈을 내놓으라니까 어찌하여 시끄럽게 돈 주머니만 귀가 멀도록 흔들어대고 무슨 망발이냐. 당장 내 손에 100냥을 쥐어주지 못할까. 객주가 역정을 내며 주머니를 낚아채려 손을 뻗는 찰나 도리는 재빨리 주머니를 뒤로 숨기며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돈소리가 멈추자 마당에는 다시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도리의 입가에는 통쾌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엽전 주머니를 꽉 쥔 채 당황하여 씩씩거리는 황보객주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턱을 치켜들며 사자후와 같은 명쾌한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자, 욕심 많은 객주 영감. 방금 제 주머니에서 울려 퍼진 맑고 고운 100냥어치 돈소리를 두 귀로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영감께서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형의 국밥 냄새를 팔아 100냥을 요구하셨지요? 그래서 저 역시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형의 돈소리로 그 냄새 값을 정당하게 치러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사이에 100냥짜리 계산은 완벽하게 끝났소이다. 도리의 이 낭랑한 외침은 마치 날카로운 장검이 되어 황보객주의 억지 논리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완벽한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객주가 소리꾼에 보이지 않는 노래를 비유로 들며 냄새값을 정당화했듯 도리 역시 보이지 않는 엽전의 소리를 비유로 들어 그 빚을 똑같은 방식으로 상환해버린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냄새를 형체가 없는 소리로 맞받아친 이 기막힌 천재적인 발상은 어른들의 비겁한 궤변을 가장 순수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박살낸 통쾌한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황보객주의 얼굴은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교묘한 궤변에 덫에 자신이 완벽하게 걸려들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어라 반박하려 입을 벌렸지만 도리의 논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자신의 논리를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었기에 혀가 굳어 단 한마디도 뱉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번거리처럼 입만 쩍 벌린 채 허공에서 커다란 손만 허우적거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떵떵거리던 악덕 상인의 처참하고도 통쾌한 몰락이었습니다. 도리의 명쾌한 판결 선언에 겁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아버지 김서방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서방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벅찬 안도감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아들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연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리고 가난한 아들이 탐욕스러운 부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 역사적인 순간은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전율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동원 앞마당은 도리의 논리를 이해한 백성들의 폭발적인 웃음과 환호성으로 순식간에 화산처럼 터져 올랐습니다. 와, 참으로 명쾌하고 기가 막힌 판결이로다. 천하의 똑똑한 꼬마로다. 냄새값을 소리값으로 퉁쳐버리다니 이보다 더 공평한 거래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저 악독한 황보 영감이 코 흘리게 꼬매게 된통당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구나. 10년 묵은 체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도리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평소 황보객주의 고리대금과 횡포에 짓눌려 살면서도 억울함을 토로할 곳이 없어 피눈물만 삼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억눌렸던 울분을 7살 난 가난한 꼬마 아이가 말 한마디로 시원하게 풀어주었으니 그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웃다가 배를 잡고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누군가는 도리를 향해 갓을 벗어 던지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억울한 자가 승리하고 탐욕스러운 자가 패배하는 이 한편의 연극 같은 재판은 백성들에게 그 어떤 광대 노름보다 통쾌한 마음의 후련함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쏟아지는 조롱과 폭소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황보객주는 그야말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동네방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다 오히려 천하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수치심에 그의 뚱뚱한 몸은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 억지 웃음을 지어보기도 하고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김서방을 윽박지르려 했지만 이미 마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도리의 편으로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 천하의 바보가 된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통쾌하고 유쾌한 광경을 대청마루에서 지켜보던 사또 역시 채통을 입고 배를 움켜쥔 채 껄껄대며 박장대소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웃어젖히며 도리의 영특한 머리와 담대한 용기에 마음 깊이 감탄했습니다. 내 평생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수많은 송사를 심판해 보았으되 이토록 기발하고 이치에 딱 맞아떨어지는 명판결은 내 눈으로 처음 보는구나. 저 아이는 실로 하늘이 내린 기재가 틀림없다. 사또는 숨을 고르며 자세를 고쳐 앉고 이 세기의 재판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웃음을 간신히 거둔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왁자지껄하던 마당은 다시금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판결을 내릴 사또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동헌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위험 있는 목소리로 최후의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들으라. 본관이 이 해괴한 냄새, 송사의 전말을 깊이 헤아려 보건대 이 7살 난 꼬마의 논리에는 국법과 상식을 비추어 보아도 한치의 어긋남이나 부족함이 없다. 사또는 객주와 도리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황보 객주가 주장한 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국밥 냄새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아이 또한 방금 모두가 똑똑히 들은 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돈소리를 흔들어 객주에게 그 죗값을 충분히 제공하였느니라. 무형을 주고 무형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공평무사하고 완벽한 물물교환이란 말이냐. 고로 김서방 부자는 냄새값 백냥을 소리로 남김없이 상환하였음을 본 관장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송사는 이것으로 종료한다. 사또의 우렁찬 판결 봉소리가 동헌 마당에 울려 퍼지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억울한 생사람을 잡으려던 부자의 탐욕이 어린아이의 지혜와 현명한 목민관의 판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의 판결은 꼬마도리의 주장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승인해 준 것이었으며 황보 객주에게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객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하인들조차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김서방은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아들 도리를 와락 끌어안고 엉엉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와 땔감 장수로 멸시받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고 도리야, 내 아들아. 네가 진정 이 무지랭이 애비를 수렁에서 살려내었구나.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김서방의 뜨거운 눈물에 도리 역시 아버지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헌 마당은 억울함을 벗은 가난한 부자의 따뜻한 온기와 이를 축하하는 백성들의 훈훈한 인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판결은 단지 송사를 끝내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매서운 눈빛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황보 객주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황보 객주는 고개를 들고 똑똑히 들으라. 내 놈은 고을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진 부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럽고 교활한 궤변을 지어내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백성을 핍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연으로 관아의 신성한 재판정을 어지럽히고 본 관장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무겁다. 사또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황보 객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소인이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저질러 싸웁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니 당치 않다. 내 놈의 괘씸한 신보를 고쳐놓기 위해 엄히 무고죄를 물을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내 놈의 볼기를 매우 쳐서 다스려야 마땅하나 이 영특한 아이의 기질을 봐서 특별히 가벼운 형벌로 대체하겠다. 사또는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벌을 내렸습니다. 너는 당장 짐을 챙겨 주막으로 돌아가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귀하디 귀한 소고기, 국밥 2그릇과 부드러운 소고기,
수육 한 접시를 가장 푸짐하게 차려내어라. 그리고 저 가난한 김서방 부자를 상석에 모시고 냄새가 아닌 진짜 고기와 국물을 배가 터지도록 대접하여라. 이것이 네가 백성을 핍박한 죗값이니라. 만약 밥그릇에 고기 양을 속이거나 불친절하게 대접한다면 내 당장 포졸들을 보내어 내 놈의 주막문을 닫아 걸고 곤장을 칠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라. 이 기상천외하고도 통쾌한 형벌의 백성들은 박장대소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악덕상인이 자신이 훔쳤다고 주장한 고기, 국밥을 억울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공짜 대접해야 하는 그야말로 사필귀정의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황보객주는 피눈물을 머금고 울상을 지으며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나으리 라며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부자에게 고기 한 점 주지 않으려다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생돈을 들여 특상 차림까지 내놓게 된 그의 비참한 꼴은 백성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통쾌하게 마무리되자 도리는 양손에 꼭 쥐고 있던 사또의 엽전 전대를 조심스럽게 들고 사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전대를 정중하게 두 손으로 받치며 허리 숙여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나으리께서 귀한 전대를 흔쾌히 빌려주시고 이토록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신 덕분에 저희 부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약조한 대로 백냥의 엽전은 단 한 립도 축내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리옵니다. 평생 이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르게 살겠사옵니다. 사또는 자신의 전대를 받아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도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영특하고 기특한 아이로다. 7살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교활한 억지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졌고 관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찬 담력을 지녔으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보물이로다. 너는 장차 자라서 학문을 갈고 닦는다면 틀림없이 이 나라 조선의 큰 기둥이 될 훌륭한 관상의 소유자다. 내 오늘 너를 만나 참으로 즐겁고 배운 바가 크구나. 사또는 도리의 아버지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김서방은 듣거라. 비록 집안이 가난하여 끼니를 잊기 어려울지라도 이 아이의 비범한 재주를 흙바닥에서 썩히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내일부터 당장 이 아이를 고을 서당에 보내어 글을 배우게 하라. 서당 훈장에게는 내가 미리 서신을 넣어 학비를 면제해 주도록 조치할 것이니 너는 부디 이 아이를 훌륭한 군자로 길러내야 할 것이다. 김서방은 사또의 하하애와 같은 배려에 감격하여 엎드려 오열하며 수없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대 안에서 반짝이는 엽전 10잎을 꺼내어 도리의 작은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전대를 흔들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돈소리를 연주해준 너에 대한 값어치 없는 작은 상이다. 나중에 훌륭한 선비가 되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때 노잣돈으로 보태어 쓰거라. 도리는 사또의 진심 어린 격려와 따뜻한 선물에 눈시울을 붉히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얼떨결에 냄새 재판에 휘말렸던 가난한 꼬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언명이 떨어진 직후 김서방과 도리는 어깨가 축 처지고 기가 팍 죽은 황보객주의 안내를 받아 당당하게 객주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처마 밑 그늘에서 눈치를 보며 식은 주먹밥을 삼키던 가난한 부자는 이제 주막에서 가장 전망 좋고 따뜻한 상석에 당당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황보객주는
사또의 불호령이 두려워 눈물을 머금고 주방장에게 지시하여 가마솥에서 가장 부드러운 고기만을 골라내어 산더미처럼 쌓은 국밥 2그릇과 갓 삶아낸 야들야들한 소고기, 수육 1접시를 푸짐하게 대령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한 고기 국물을 한 숟갈 떠먹은 김서방과 도리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굶주린 배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고기 맛도 일품이었지만 무엇보다 악덕 객주의 콧대를 꺾고 당당하게 얻어낸 승리의 맛이 곁들여져 있었기에 그 맛은 꿀보다 달콤했습니다. 도리는 커다란 고기 한 점을 아버지의 숟가락에 얹어주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밖에서 냄새만 맡을 때보다 이렇게 소리내어 직접 씹어 먹으니 1000배, 10,000배는 더 맛이 좋습니다. 객주 영감님, 참으로 잘 먹겠습니다. 도리의 뼈 있는 인사에 황보 객주는 속이 쓰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속으로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이 기막히고 통쾌한 엽전 재판 이야기는 그날 주막에 있던 장돌뱅이들과 백성들의 입을 타고 발 없는 말이 되어 평안도를 넘어 조선 팔도 강산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한 백성을 구한 천재 꼬마의 통쾌한 한 방은 탐관오리와 악덕지주들에게 핍박받으며 살아가던 가난한 백성들의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막에 모여 앉아 이 이야기를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리는 사또의 예언대로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여 장원급제를 이뤄냈고 훗날 백성들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고 굽어 살피는 참된 명재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 꼬마 시절 그가 동헌마당에서 짤랑거리며 흔들었던 엽전 소리의 일화는 훗날 억지 부리는 자들을 향해 던지는 냄새 값은 돈 소리로 치러라 라는 유명한 속담을 만들어내며 세대를 넘어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권선징각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위대하고도 유쾌한 민간의 전설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권세와 재물이 대단한 어른의 교묘한 억지라 할지라도 이치에 맞는 순수하고 명쾌한 지혜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황보 객주처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꼬마 도리처럼 지혜롭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부디 여러분의 일상에도 도리의 엽전 소리처럼 경쾌하고 속 시원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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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